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솔직히 사연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하니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제가 처신을 잘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건지 여러분이 좀 해결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들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서 미칠 지경이거든요. 여러분의 현명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용기 내봅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역시 제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가난이죠. 저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한 6, 70년대를 겪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하나만 믿고 홀압이셨던 아버지는 저와 동생 둘을 데리고 서울로 오셨고 성공하리란 꿈 하나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반지하 사글세 단칸방에서도 북적북적거리면서 살았어도 행복하고 꿈이 있었죠. 하지만 가난은 정말 되물림 되더군요. 아버지가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니 맞이인 저도 공부보단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전 10대 때부터 동생을 뒷바라지하느라 학업은 뒷전으로 두고 일단 공사장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그나마 둘째가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으니 아버지는 둘째에게 집안의 미래를 보셨죠.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저를 보면 둘째가 성공해야 집안이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 마지인 너가 둘째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 벌고 이끌어주고 받쳐주어야 해.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땐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일자 무식에 제 이름 석자를 한자로도 쓸 줄 몰랐습니다. 정말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전 노가다를 뛰러 다녔죠. 하지만 너무 일이 고되더군요. 위험하기도 했고요. 지금에야 안전수칙이라도 있었지만 그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먼지 풀풀 나는 작업 현장에서 철골 구조로 얼기설기 얽혀있는 계단을 무거운 시멘트 푸대를 이고 엎고 위험천만하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죠. 몇 번이나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참을만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돈이 짭짤했으니까요. 하지만 더욱 신경이 쓰였던 건 날이 굳으면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위험하고 몸은 고달프고 또 일은 들쑥날쑥하니 마음이 초조해지더군요. 그때 동네 아는 형이 소개해준 일이 바로 구두를 닦는 일이었어요. 당시 명동 챔피언 다방 근처에서 구두를 닦는 형이었는데 인근의 샤보이 호텔까지 외국인들과 멋쟁이 아가씨들 구두랑 직장인들 구두를 싹쓸이 하던 형님이었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그쪽도 세력 다툼에 주먹 좀 쓰는 건달들이 끼어 있었고 구두 닦기를 소개해준 형님도 그 밑에서 일하던 똘만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구두 닦는 세계를 알려준 고마운 형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형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야, 발냄새가 좀 심해서 그러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건 일이 끊이질 않아. 너 생각해봐라. 맨발로 명동 지나다니는 사람 있냐? 전부 다 넥타이에 구두 신고 다니는데 한 번쯤은 닦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다지야, 노다지. 전 그 말만 믿고 그 형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구두를 닦았죠. 많이들 아시는 말이지만 일명 찍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눈치가 좋아야 그것도 가능했거든요. 챔피언 나방 들어가서 시간 죽치고 신문 보는 아저씨나 아가씨들에게 구두 딱, 신발 딱 이렇게 접근하며 구두를 찍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가 비상해야 해요. 누구 신발인지 언제까지 닦아서 줘야 하는지 순번을 다 외워야 하니 조금만 늦어도 귀싸대기 맞을 때도 있고 심지어 찾아와서 구두통을 부수는 건달놈들도 많았죠. 게다가 구역이 애매하게 겹쳐서 다른 구두 닦기들과 시비가 걸리면 몸싸움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이 없었죠. 그래도 그 일이 참 좋았습니다. 눈비 맞고 싸대기 맞으며 찍새 생활을 하다 보면 물광, 불광 내는 기술에 구두 광 내는 기술 하나하나 접하면서 탁세로 올라가고 마음 좋은 형님들은 어디 목 좋은 자리까지 알아봐 주기도 했죠. 저도 슬슬 딱새로 승진하고 자리를 잡아야 했는데 아무래도 명동 상권 치열하니까 조금 벗어난 곳으로 자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쓰면 아는 사람 애들을 만날 것 같으니 구두 닦은 장소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구두를 닦으면서 여기저기 다방을 다니다 보니 눈에 드는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요. 어찌나 곱고 이쁘던지 첫눈에 반하게 됐죠. 그날부터 그녀를 쫓아다니게 됐고 일부러 그녀가 다니던 다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습니다. 자연히 그녀도 저를 알아봐줬고 그렇게 우린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한 집에서 살림을 차렸죠. 그땐 그렇게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 결혼을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일단 가리봉 낡은 쪽방에 신혼집 살리고 그녀와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그땐 다 그렇게 시작했으니 큰맘 먹고 통닭 한 마리에 지인들 불러놓고 맥주 한 잔 돌리며 결혼식이라고 퉁 쳤죠. 다들 그렇게 살 때였습니다. 그래도 책임질 여자가 생겨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해야만 했죠. 예전보다 더 어깨가 무겁더군요. 아마 제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아니 발에 피가 나도록 뛰고 손과 손가락이 골마 터지도록 신발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신발도 찍어서 갖다 주곤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턴 저 혼자 찍새부터 닦새까지 하게 되니까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르더군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건 제가 일하는 곳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한창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제가 살던 가리봉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대기업이 들어오고 제가 그쪽은 터를 확실히 잡고 있던 터라 대기업 건물 하나를 맡아서 구두를 닦을 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구두는 남자의 자존심이자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당시엔 도로 사정이 안 좋으니 비만 내려도 구두가 흙탕물로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먼지가 금방 쌓여서 구두가 금방 더러워졌거든요. 게다가 구두축도 헐거워서 금방 떨어져 나가니까 수리도 자주 해야 할 때였어요. 근데 예전엔 찍새하면서 그런 구두를 수거한 후에 수리까지 해서 도로 돌려주려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대형 빌딩에 수십 명이 고정으로 구두를 맡기면 한 번만 빌딩을 쑥 돌아서 구두를 수거한 후 얼른 닦아서 다시 쑥 한 바퀴만 돌면 끝이었어요. 게다가 그땐 토요일에도 일을 할 때였으니 움직임은 적어졌지만 돈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정말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행복할 지경이었어요. 오늘은 몇 컬레를 닦으려나, 오늘은 또 얼마를 벌 수 있으려나, 늘 행복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도 태어났고 그래서 첫째는 지금도 복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짜 복동이가 됐고요. 어쨌든 복동이 태어나고 나서 기업 빌딩 두 곳만 돌아도 현찰이 두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하나 더 두고 열심히 구두를 닦을 때였죠. 천성이 술 담배를 할 줄 모르는 터라 버는 족족 아내에게 갖다 줬고 아내는 다방 일을 할 때부터 주방 언니에게 들은 말이 야, 우리나라는 무조건 땅을 사야 해. 너도 나중에 땅을 사? 라는 말이 있어서 그 돈 중에 일부를 떼서 조금씩 땅을 사두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잘 풀리는 듯했지만 역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안을 일으킬 거라던 둘째가 사고로 죽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마저 쓰러지셔서 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지금이야 치료약도 좋고 보험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땐 보험도 변변치 않게 있었고 수술 한번 하는 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도 아버지 살리겠다고 번 돈을 엄청 털어서 수술비에 보탰지만 끝내 아버지는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인생이 참 허망하다 느꼈죠. 졸지에 형제 잃고 아버지마저 떠나보내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뤄낸 가족인 아내와 자식을 두고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로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불행은 계속 연이어 오더군요. 그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드나드는 기업에 어떤 과장님이 오면서부터였어요. 유독 저를 싫어하고 면박을 많이 주더군요. 야, 구두가 이게 다 끈 거냐? 이렇게 반말은 기본이고 제가 쌓아온 실력도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저도 사람이니 실수를 할 수는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테니 나름 속으로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저를 대놓고 가시자는 거였어요. 아침마다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구두를 수거하려고 회사에 가면 그 과장은 저를 보면서 야, 꼬랑내 나는 놈을 누가 아침부터 들여보내 라면서 저를 대놓고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살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지만 그건 애들일 때였죠. 이젠 어른의 자식까지 있는 성인에게 꼬랑내라고 부르는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더군요. 근데 과장이 저를 대놓고 과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슬슬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예전엔 친절했던 사람들도 이젠 뭔가 천민대하듯이 저를 툭툭 무시하더군요. 오직 그 과장 때문에 모든 일이 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근히 속에서 천불도 나더군요. 솔직히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잘 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 매번 무시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그 과장님, 왜 저만 보면 이렇게 험하게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저번에 구두를 잘 못 닦아서 그러신 거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닦아 드릴게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은 담배를 한 대 피우곤 거들먹거리면서 야, 나는 너같이 생긴 애들이 싫어. 말투도 싫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그냥 싫어 라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물론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고 과시하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주먹이 파르르르 떨렸지만 꾹 참았죠. 그리고 속으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먹어줘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거기에 돈 많이 벌어다 주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 돈 적게 벌어도 되니 우리 복동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 아내의 그 말이 용기가 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장이 나를 무시하기만 하면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과장이 구두를 가지고 나가는 저를 보더니 신발을 던져주면서 야, 이거 오늘 잘 닦아놔. 네 얼굴처럼 더럽게 닦지 말고. 그 말에 직원들은 킥킥거렸습니다. 때는 지금이라는 생각에 과장의 신발을 받아서 다시 돌려드리면서 과장님 신발은 안 닦습니다. 이러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과장이 쫓아오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얌마! 이러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그래서 과장 멱살을 잡으면서 야, 내가 지금 네 구두 닦이니까 네 부하 직원 같아 보이니? 내가 지금 당장 나가면 니네 회사 고객이야 임마.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정말 속이 후련하더군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으니까요. 바로 다음 날부터 빌딩 현관에서 경비 아저씨가 저를 막더군요. 앞으로 빌딩 내 구두 닦기는 출입 금지라는 겁니다. 그 망할 놈의 과장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겠죠.
솔직히 구두닦이 한 명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어차피 제가 그 회사 직원도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허망하게 그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정말 살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그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나. 공부 좀 못했다고 못 배운 사람을 개무시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둘째만 챙기느라 저를 일자무식으로 만든 아버지가 미웠죠. 그날 정말 많이 취해서 집에 갔는데 한 가지만 눈에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다 낡아빠진 중고 영어책을 끼고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 정확히 그 모습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때 느꼈죠. 그래, 저놈이 내 희망이다. 아들만이 내 미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돌아가신 아버지와 똑같았던 거죠. 아들을 앉혀놓고 네가 공부를 잘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아버지처럼 무시당하고 천시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공부만이 살 길이야.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데 드는 돈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마련해 줄 테니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아들 역시 제가 개고생하는 걸 알아서인지 제 말을 잘 따라줬고 제법 반에서 1, 2등을 하며 저의 기대를 높여줬죠. 하지만 큰 수입원을 잃고 나서 저는 다른 장소를 찾으며 구두를 닦아봤지만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나이도 점점 먹어갔고 이미 다른 지역에 토박이들이 자리를 갈아놓은 터라 새롭게 비집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아내가 틈틈이 사두었던 땅이 서울의 개발붐과 함께 점점 오르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땅이 돈을 낳는 시기가 왔죠. 제대로 관리도 안 돼서 평당 얼마 가지 않던 수수밭에 빌딩이 들어서고 소 달구지가 오가던 길에 아스팔트가 놓여지고 덩그러니 아스팔트만 있던 길이 점점 넓어지더니 그 양옆으로 건물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돈을 좀 모아서 작은 건물 하나 굴리며 세를 내주고 살기도 했습니다. 요즘 말로 건물주가 된 거죠. 물론 말은 쉽지 그 중간중간에 사기도 당해봤고 사업한다고 공동 투자했다가 돈을 떼어보기도 했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혼란도 많이 겪었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 아닌 고생을 겪고 또 겪었죠. 그때 배운 인생의 교훈이 역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였습니다. 그나마 남긴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남겨두고 지금은 그 건물 위에 저랑 아내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들은 공부를 제법 잘해서 명문대 법대를 졸업해서 판사가 되었고 따로 나가서 살게 됐고요. 이젠 정말 다 이룬 것 같았죠. 자식 농사 잘 지었겠다. 이제 아내랑 같이 편안하게 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몸이 찌뿌둥한 겁니다. 역시 평생을 몸을 굴리며 살아서인지 가만히 앉아서 사는 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한 켠에 구두병원을 하나 차렸죠. 처음엔 괜히 이런 짓 한다며 아내가 핀잔을 줬는데 그래도 제가 용돈 벌이는 하니까 이젠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건물 세입자들도 낯설어 하더니 제가 진심을 다해서 구두를 고쳐주고 가격도 저렴하게 받으니까 이젠 건물주로 보는 게 아니라 구두 닦기 아저씨로 저를 대하더군요. 솔직히 다시 한번 사는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나이를 먹으나 젊으나 몸을 어느 정도 움직여야 살아있는 맛이 느껴지더군요. 누군가는 취미로 등산을 하고 수영을 하고 골프를 치겠지만 저는 그냥 구두를 닦고 수선해주고 잠시 집 근처 공원 몇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솔직히 말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담투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왔었죠. 처음엔 그런 전화가 기분 좋기도 했고 나도 세상에서 뭔가 된 줄 알았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 여성을 만나봐라. 아니 저 여성이 더 잘난 것 같으니 저 여성을 한번 만나봐. 이렇게 혼수도 두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굉장히 싫어하더군요. 그때마다 아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키웠는데 네가 애비한테 이따위 소리를 해? 이 뷰로 막심한 놈아.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할 거라며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것 때문에 아들과 한때는 냉정기를 갖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마흔이 넘을 때까지 결혼도 안 하더군요. 자식 하나 잘 뒀다는 이유로 거만했던 거죠. 그 덕분에 자식도 결혼을 안 한 거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소화가 안 된 것 마냥 마음 한 곳이 찜찜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대기업 과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에 힘 빳빳하게 주고 나를 깔아보면서 야 임마 하던 그 거만한 대기업 과장놈과 내가 다를 바가 뭔가 스스로 자문하게 되더군요. 어쩌면 저도 대기업 과장을 닮아갔던 거죠. 스스로 괴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들이 원하는 여성이면 무조건 찬성이라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참하고 고운 며느리더군요. 자기 주관도 또렷하고 교육도 잘 받았는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올바른 느낌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그냥 단번에 합격을 했죠. 더 이상 볼 게 있나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무조건 오케이였죠. 그 후 예비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딸처럼 굉장히 살갑게 지냈습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참 사람 인연이란 게 재밌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법원 앞에서 만나더군요. 그날은 법원 근처에서 아들을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점심 약속을 급하게 취소를 하더군요. 중요하게 만날 분이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셨다며 저보고 양보를 해달라는 겁니다. 아들이 양보를 해달라는데 해줘야죠. 혼자 밥이나 먹고 들어가려고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가 반찬이 왜 이러냐며 짜증을 내더군요. 어찌나 목소리가 쩌렁쩌렁 하던지 눈살이 찌푸러지더군요.
낮이 익어서 유심히 보니 그때 그 대기업 과장인 겁니다. 게다가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서빙 아줌마를 거의 하녀 부리듯이 부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 식당이 뭐 이따위야? 이러는데 정말 꼴불견이었습니다. 솔직히 우연이라도 길 가다가 마주치면 한 대 쥐어박는 상상도 해봤지만 막상 만나게 되니까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나오려고 했죠. 근데 그때 식당으로 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죠. 아들도 놀라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대기업 과장놈이 우리 아들을 보더니 김 판사! 이러는 겁니다.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영문도 모르는 아들은 아버지 사실은 오늘 장인어른 될 분이 급히 보자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뵙자고 한 건데요. 이렇게 된 거 두 분이 오늘 약속하겠나마 미리 인사를 하시면 어떨까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인간들이 많고 많은데 왜 하필 이 인간일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 물론 그 과장놈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제가 판사 아버지란 말에 거의 구습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어른 이렇게 갑자기 누추한 데서 만나게 되다니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며 온갖 아양을 떠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더군요. 나에게 신발을 던지며 욕을 퍼붓던 인간이 이젠 제 앞에서 정수리가 보일 정도로 머리를 굽신거리는데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래도 아들 체면이 있으니 모르는 척 나가려고 하니까 아주 넉살 좋게 제 팔을 잡아 끌더군요. 얼결에 끌려 들어갔지만 너무 자리가 불편해서 막걸리 몇 잔 연거푸 마셨습니다. 그때 아들이 잠깐 통화를 한다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랬더니 과장이 저한테 살살 꼬리를 치는 겁니다. 사돈어른 뭐 언짢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가문끼리 전생의 인연인가 봅니다. 이참에 오늘 아이들 결혼 날짜를 잡으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들이대는데 정말 꼴보기가 싫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난 당신같이 생긴 사람이 그냥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랬더니 그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군요. 그러면서 판사 아들이 있다고 유세냐? 이러면서 제 멱살을 잡길래 저도 그놈 얼굴을 확 밀치면서 막걸리를 얼굴에 부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놈이 판사 아들이 있다고 유세냐?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무시하고 집으로 와버렸죠. 바로 아들이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예전에 과장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들은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그래도 자기는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로서는 받아들이고 결혼도 찬성하겠지만 나는 결혼식장에 가진 않을 거고 앞으로 그쪽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연락은 오지 않고 있어요. 저도 아직 아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있고 아들과 그냥 화해하고 결혼식 날짜 잡히면 예식장이든 아니면 식당이든 그래도 자리에 참석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그 말도 인정합니다. 사돈이 밉다고 결혼식장에 안 가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놈 얼굴은 절대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놈에게 당한 수모는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치욕스러웠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보 같은 애비라고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놈의 얼굴을 정말 보는 것도 싫고 귀한 내 자식과 엮이는 것도 싫습니다. 현재까지는 결혼은 찬성하지만 나중에 며느리가 미워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생기네요. 그만큼 제 마음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깊게 남아있나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시겠습니까? 저의 고민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